자, 30강 들어갈게요. 자, 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원리금 상환을 할 때 자체적으로 이제 금융과도 관련이 되거든요. 잔금 비율, 상환 비율, 그 다음에 뭐 특징이 있고요. 넘기시면 뭐 상환 조건표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금융 파트 할 때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러분이 271페이지를 가시면 T 시점의 부채 잔금에 대한 미상환 저당 잔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A은행에 그 갑돌이가 돈을 빌려요. 그럼 총 융자액이 만약에 1억이라고 한다면 6년 갖고 4년이 남았다고 봐봐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원리금이라는 자체는 연금 성격이죠.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년, 2년, 3년, 4년인데 자, 조기 상환을 하면서 우리가 미상환 저당 잔금, 융자 잔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융자 잔액.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년 갚아야 될 원리금을 저당 상수를 할 때 제가 이걸 연금의 성격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땡겨서 갚아요. 그럼 땡긴다는 자체는 연금을 땡기니까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하거든요.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하죠. 전체 기간이 아니라 잔여 기간을 땡깁니다. 잔여 기간.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융자 잔액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잔금 비율이라고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럼 잔금 비율이라는 것은 자, 전체가 1억이라고 한다면 자, 6천만 원을 갖고 만약에 4천만 원이 남았어요. 자, 그러면 총 융자액이 1억이죠. 그러면 1억이라는 자체는 땡기긴 땡기는데 전체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4천만 원에 대한 40%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얘는 똑같으니까 약분이 된다면 얘가 틀리죠.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잔존기간, 전체 기간이죠. 총융자니까 밑에가 전체이고 위에가 잔존기간이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전 페이지로 가시면 우리가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잔금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1억에서 자, 40%, 자, 60%가 상환됐으면 60%를 상환 비율이라고 해요. 자, 1억에 4천만 원은 40%가 남아있거든요. 이건 잔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 소수점 본다면 0.6과 0.4를 더하면 1이 되거든. 맨 밑에 가시면 상환과 잔금 비율이 1이 되죠. 더하면. 그럼 잔금 비율은 저당 대출 액중 1억 중에서 원리금 미상환금을 잔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금의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잔금 비율이라고 하고 밑에 잔금 비율은 좀 전에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했죠. 전체가 밑에 있고 잔여 기간이 남아 있고요. 근데 상환 비율은 원금의 상환금을 상환금이라고 하는데 이 6천만 원이 원금의 상환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환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렇게 가지고 됩니다. 뭐 넘기시면 똑같은 걸 제가 해놨기 때문에 비슷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273페이지로 유도를 해볼게요. 그럼 273페이지로 가시면 자, 여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화폐 시장 가치를 얘기를 한 거예요. 부동산 투자 분석법 기법 우리가 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하고 어림세법 비율 분석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화폐 시장 가치를 연결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웠던 자, 여기 이제 가장 어려운 파트인데요. 할인 현금 흐름 수지 분석법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내가 낸 1억이 있습니다. 현재 가치죠. 현가라고 배우셨고요. 자, 1년 후에 만약에 1억 2천만 원이 되는데요. 1억 2천만 원. 그럼 1억 2천만 원이 되는 것은 우리가 요거는 내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낸 것은 현재인데 자, 얘는 미래이기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그럼 위험이 따르니까 할인하는 것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고치죠. 자, 그러면은 현가를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폐 시장 가치는 현가 현가를 똑같이 만든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낸 거는 현재고 얘가 미래니까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현재인데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현가로 고친다. 그럼 할인을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그럼 우리가 얘를 할인해서 얘가 1억보다 떨어지면 투자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제 유출이 나갔다고 하고요. 수익인데 유입이 한다면 자, 할인해서 현금 수익을 봤을 때 유입이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지표가 만들어지죠. 자, 우리가 현금 유입의 현가 합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유입이라는 것은 좀 전에 배우셨었는데 그 전 시간에 운영과 처분으로 나누죠.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과 매각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따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림셈법은 한 해로 갔는데 얘는 매 기간마다 소득이 다를 거란 말입니다. 1년에 2천, 2년에 2천, 3년에 3천. 그래서 다 세후 소득으로 가요. 세후. 세후 현금 수지와 세후 지분복귀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요즘은 처분까지는 잘 안 나옵니다. 운영에서 좀 많이 끝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소득이 있고 2년 소득이 있어요. 2년간. 그럼 1년에는 1,000만 원을 벌었고요.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2년에 2천만 원을 벌었대요. 그럼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게 화폐시장 가치가 1년 후에 2년 후는 일시불이거든요. 이걸 1 플러스 R의 N승, 1 플러스 R의 N승입니다. 그럼 우리가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이거든요. 배운 걸 이제 우리가 활용합니다. 그럼 요 R이라는 게 할인율이에요. 그래서 할인율을 적용시키죠. 물론 세후도요. 우리가 세후 지분복귀액이 있으면 1 플러스 R의 N승을 하는데 세후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운영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유입의 현가 합을 봤으면 현재 가치 합이죠. 현재 가치 합. 현재 가치의 합을 봤으면 유출도 있어요. 그럼 현금 유출에 줄여서 현가 합이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럼 유입과 유출은 유입이 얘보다 더 커야 돼요. 유출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정의 갑니다. 정의를 가면 자, 얘는 시장 가치를 고려했죠. 지금 일어나고 1년 후에 일어는 지금 돈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 해, 한 해가 아니라 여러 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예산 보유 기간을 한정합니다. 2년이면 2년. 자,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지출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거죠. 할인이 중요하죠. 서로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순역과 내부 수익성 지수법이 있고 여러 해의 소득으로 따졌다는 거. 그 다음에 운영,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다 고려하고 세후로 간다는 거. 절차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넘기시면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순역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는 여러분들 이제 뭐 연평균 순역가라는 자체는 지금 보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요약집에서 같이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순역가만 보십시오. 순역가. 자, 순역가. 그 다음에 직선보관법도 나중에 제가 해드리고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순역가, 내부순일법, 수익성지수법만 보세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나중에 제가 해드리고요. 연평균은 평균을 낸다는 개념인데 이건 나중에 이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다 지워보고요. 이 자체적으로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순역가법입니다. 자, 순역가법은 자, 순역가라는 자체는 레프리젠트 밸류라고 하고 수는 뺀다는 거죠.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순수익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 우리가 그 처분은 잘 안 나온다 그랬죠. 밑에 처분까지 다 있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현금 유입의 현가라고 요즘엔 나와요. 현가에서 현금 유출을 빼는 거죠. 유출의 현가를 뺍니다. 자, 그렇다면은 간단하게 내가 100원을 투자했어요. 특히 이제 요거는 뺀 지분 투자를 얘기합니다. 지분 투자에. 왜 그러냐면 자, 운영에서 처분해서 부채 서비스의 빚과 미상한 자산자금을 다 계산했거든요. 나중에 지분 투자에만 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유입을 현가화시킨다는 것은 자, 330원이 우리가 1년 후에 대한 가치래요. 330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이 자, 1 플러스 R의 N승인데 1년에 1승인데 자, 이 요구 수익률을
우리가 10%로 맞춰줍니다. 할인율이거든요. 얘는 요거 수익률로 할인해요. 그러면 딱 떨어집니다. 0.1이니까 1.1로 떨어지니까 300원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300원에서 100원을 빼면 200원이에요. 그럼 200원이라는 자체는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자, 순영가법은 우리가 순영가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됩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한다는 얘기죠.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순영가법은 우리가 장래기 되는 세전이 아니라 세후입니다. 현재 가치 합계와 최초의 투자 비용으로 지출한 지분의 현가. 빼는 건 지분이에요. 비교해서 투자로 발생되는 미래의 모든 현금 유입을 적절한 자본 비용으로 할인한 다음 현재 가치로 현금 시가치까지 공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일단 운영도 있고 처분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유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매년 세후 현금 수지는 운영에 대한 걸 현재 가치로 하시고요. 처분 시에 대한 거는 이제 세후 지분목 현재 가치로 지분 투자를 빼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순영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기각합니다. 자,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요. 우리가 재투자 또 사용하죠. 그래서 한 번 투자한 전통적이든 여러 번 투자한 비전통적이든 항상 불극대화시킬 수 있죠. 이런 쪽을 우월합니다. 연평균 순영가는 평균을 내는 거거든요. 순영가를 합계장 가치를 고려해서 뭐 저당상수 이용하는데 나중에 보십시오. 내부 수익률법은 제가 이따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뭐부터 보는 게 여러분한테 딱 인식이 바뀌냐면 3번입니다. 반가로 3번 넘겨보시면은 276이죠. 얘와 얘를 좀 비교해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수익성 지수부터 잡으세요. 자,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것은 수익성 지수는 이제 PI라고 하고요. 지수는 항상 분수가 나옵니다. 알고 싶은 게 올라간다는 거죠. 유입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로 나눠요. 현금 유출로 나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할인을 다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300원을 100원으로 나눈다면 이건 금액이 아니라 3이라는 숫자가 3배라는 얘기입니다. 3배면 투자하시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1보다 커야 돼요. 분수는. 그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합니다. 자, 근데 자, 독립적인 투자와 단일 투자와 상호 배타적이라는 걸 제가 넣지는 않았어요. 그 무슨 말이냐? 자, A와 B가 나타났다. 독립적. 그냥 하나 단일 투자를 봤을 때 또는 독립적인 경우는 하나를 투자했을 때는 유입이 크니까 결과는 같아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자, 유입에서 유출을 빼봐요. 그럼 유입의 현가를 500원이라고 하고 유출을 400원이라고 한다면 빼도 100원이 나오기 때문에 자, 얘를 얘로 나누면 1보다 크겠죠. 순영가도 0보다 크니까 투자를 합니다. 상호 배타적이다. 상호 배타적이라는 자체는 두 대안 중에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300원에서 200원을 빼도 100원은 나오거든요. 순영가가 같을 때는 수익성 지수로 가야 돼요. 초기 투자 비용이 적을수록 좋거든요. 그죠? 상호 배타적일 때는 이제 수익성 지수로 가라. 자,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 현가를 나눕니다. 투자 규모가 다른 투자안을 선택하죠. 그래서 얘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죠. 자, 경영학에서는 편입 비용률이라고 그래요. 편익이 이제 우리가 위에 가고 베니핏이죠. 코스트는 비용이죠. 그래서 편입 비용률 나오면 수익성 지수와 똑같은 겁니다. 1과 비교하고요. 순영가가 동일한 두 개 대안에서 수익성 지수가 큰 게 투자 비용이 작은 것이 수익성 지수가 크다 그랬죠. 그래서 편입 비용을 투자 증거로 적용할 때 다수 대체 투자 사업 중 사업 규모가 작아서 순영가가 적게 발생하는 사업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순영가 기준과는 상반되는 투자 사업이 선택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이제 그 내부 수익률법이거든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을 본다면 자, 우리가 275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죠. 아,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것은 제가 이건 IR인데요. 앞쪽에서 이런 걸 했었어요. 내부 수익률은 내가 투자하려는 내 거 자체 수익률입니다. 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죠.
근데 최소한 보장되는 요구 수익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 수익률입니다. 그럼 내기 하실래요? 왜요? 내기가 더 커야 되죠. 그럼 이건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계산 방식은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계산이 만약 1년으로 나온다면 쉽게 우리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건 간단하게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합니다. 유출의 현가를.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만약에 여기가 지금 100원이면 1년 후에 자, 120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같게 하니까 할인율이 필요하죠. 그럼 할인율이라는 자체는 1 플러스 R의 N승이니까 1년이 1승이니까 이게 나오죠. 그럼 얘와 얘를 바꾸면요. 원래는 120에다가 100을 나눠서 1 플러스 R이니까 이건 1.2가 되고 1 플러스 R이 되고 R이 1이 넘어가니까 0.2니까 20%가 돼요. 근데 보통 1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년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자, 100원을 밑으로 깝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변동을 봐요. 20원이죠. 20%가 되죠. 이렇게 쉽게 나와요, 시험은. 그럼 우리가 유입과 유출을 같게 하는 R이 이 내부 수익률이 할인율이죠. 이걸로 재투자합니다. 그럼 얘는 유입과 유출을 같게 하죠. 그럼 우리가 유입과 유출을 같게 하는 할인율이기 때문에 자, 순효과를 0으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다는 겁니다. 들어볼게요. 자, 275페이지입니다. 내부 수익률이란 투자에 대한 내부율과 요구수를 서로 비교합니다. 예상된 현금 유입 평가와 현금 유출 평가를 서로 같게 만든 할인율을 순효과를 0이나 수익성 지수를 0으로 1로 만든 할인율이죠. 그럼 내부가 이거보다 커야 돼요. 작으면 투자하지 않죠.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번 시험 문제도 나왔었는데 276페이지에 가시면 순효과법은 요구 수익률로 사용했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로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순효과라는 자체는 항상 금액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는 게 항상 어떻습니까? 현금 유출 미래 가치를 보장해주는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에요. 현재 가치가 남아있다는 것은 순효과가 0보다 크다는 자체는 200원 정도 번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순효과는 금액이고 내부 수익률은 유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비전통. 자, 1년에 2번 정도 투자되는 게 비전통입니다. 자금 투입 횟수가 여러 개 있을 때 내부 수익률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1억을 5천 투자하게 되면요. 여러 개의 내부 수익률이 동시에 생기도 해요. 예산이 불가능하거나 허수가 나오거나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그때 순효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당구장 표시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서로 독립적인 투자 안에서는 각각 평가하는 경우는 단일 투자할 때는 결론이 같아요. 하나 봤을 때는 유입이 크면 되니까 순효과가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도 1보다 크고 내부가 0보다 커요. 근데 둘 또는 그 이상의 상호 베타죠. 어느 거 A, B를 선택했을 때 먼저 투자할 것이냐는 우선순위는 그 투자자 안에 채택이 다른 투자의 기각을 의미하여 상호 베타적일 때는 우리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순효과로 하는 게 더 우월합니다. 왜냐하면 순효과를 계산할 때는 요구순위를 사용해요. 요구순위는 우리가 외부에서 유사 투자만큼 기회비용 예상 나와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순효과를 계산할 때는 요구수익률은 내부수익법에 있어서 투자평가를 위한 비교 대상으로 이용되지만 내부수익 계산할 때는 직접적으로 필요하진 않는다는 건 뭐냐면 자, 순효과는 사전에 순효과를 구하기 전에 요구수익률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부수익법은 자, 유입과 유출을 갖게 한 할인율을 만들기 때문에 이걸 구하기 전에 곧 알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나중에 분석할 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항상 제가 순효과법이 더 우월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효과가 내부보다 서로 다른 평가 결과를 했을 때 이론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밑에 아까 내부순위법은 투자하면서 여러 개의 투자 대안이 나타날 수 있어요. 복수가. 그죠?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근데 순효과는 어때요? 요구순위 여러 개가 있어도 투자 가치를 평가할 수 있거든. 항상 기회비용 이상 나오니까. 그 다음에 요구수익률이 기간에 따라 달라질 경우 내부순위법을 사용하여 투자안을 평가해서 내부 여러 개의 투자할 수 있을 경우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순효과법으로 간다는 거죠. 밑에 가치 합산 원칙도 이제 나중에 제가 요약집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겁니다. 요구수익률로 해서 순효과가 0보다 크다는 자체가 항상 부를 극대화시키고 그 200원, 2억 이렇게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요 항상 A와 B를 합쳤을 때 가치 가산이 됩니다. 가치 가산이 돼서 합이 된다는 건 뭐냐면
얘가 더하면 200원이고요. 얘 더하면 800원이고 얘 더하면 600원이어서 빼도 낫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수익성 지수와 내분일법은 상대적인 지수와 그 다음에 유리기 때문에 자 자 수익성 지수가 만약에 여러분들 얘가 1이고 2면 3이 나올 수가 없다고 거고요. 내부순위로 얘가 20%인데 얘가 10%가 나오면 30% 절대 나온다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산하면 그렇게 돼요. 금액만 같이 가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효과가 항상 우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로 할인하고 이걸로 재투자해요. 그러면 만약에 내부수익률이 20% 나왔다? 그럼 경기가 좋으면 똑같이 나올 수 있지만 다음에 똑같이 나온다는 건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이라는 말을 써서 나온 적도 있지만 우리가 순효과보다는 내부수익보다는 순효과가 더 우수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재투자율을 가정했을 때 우리가 순현재 가치보다 내부수익이 더 합리적인 게 아니라 순효과법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왜 그냐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순효과법은 우월하다. 그렇게만 가십시오. 특히 이제 나중에 기출을 풀 때, 자, 순효과를 구하기 전에 사전에 요구순위를 알아야 되지만, 내부순위법은 유익과 유출을 갖게 한 할인율이기 때문에 사전에 요구순위를 몰라도 된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순효과법이 항상 상호 배타적일 때는 좋은 대안으로 판단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어디를 여러분한테 제가 보여드릴 테냐면, 일단은 이제 278페이지로 가죠. 일단 이제 280페이지 박스를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278페이지로 가셔서, 자, 지금까지 했던 건 합해시장 가치를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고려했다는 것은 현가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수익성 지수와 내부순위법 현가는 안 들어가지만 얘는 합해시장 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은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회계적 수익률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출제가 안 돼요. 그냥 회계적 수익률법, 이익률법은 회계적은 장부상입니다. 자, 장부상으로 따진다는 자체는 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회계적 이익률은 감가상각 및 세금 차감 후의 연평균 기대투자이익을 당해 투자안으로 연평균 투자이익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단일 투자는 하나씩이에요. 그랬을 때는 상호 독립적일 때는 회계적 이익률이 기업에 설정된 목표 이익률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20%를 목표했으면 30%가 나와줘야 되죠. 상호 배타적일 때는 회계적 이익률이 많은 거, 기업의 목표보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선택하는 게 상호 배타적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어떻습니까? 장점은 간단히 이해하고 싶고 장부니까 자료 구입이 용이하죠. 근데 현금 흐름이 아닌 회계적 이익에 대한 기초이기 때문에 합해시장 가치도 고려하지 못합니다. 가장 유력해요. 합해시장 가치 고려 못하고. 그 다음에 목표 이익률의 결정이 자의적이죠. 감가상각법에 따라 이익률이 달라질 수 있고요. 자, 해소기간법은 단순 해소기와 현가 해소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단순 해소기간법은요. 단순히 생략될 수 있습니다. 합해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거든요. 그럼 단순 해소기간법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500원을 투자했다고 봐요. 그럼 만약에 1년, 2년, 3년이라는 거죠. 자, 100원, 그 다음에 100원, 나중엔 300원이 회수됐다. 500원이요. 3년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기간이 짧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오른쪽 해소기간이 단순 해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 유입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기간이죠. 그래서 요거는 짧아야 돼요. 단일 투자안의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은 A, B, C, D를 하나씩 봅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한 회수 기간이 있어요. 목표는 자 5년인데 자 얘는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얘 7년이면 기각하죠. 자 4년이면 선택합니다. 3년도 선택하고 1년도 선택해요. 이게 독립적이에요. 근데 상호 배타적 중에서 얘를 선택하는 게 이 단일 투자 아니라 상호 배타적은 그 중에서 제일 짧은 거죠. 방법이 간단하고 많은 소자 평가는 시간과 비용이 좀 절약되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단점은 회수기간 이후에 3년 후에는 더 대박이 쳐서 나올 수가 있지만 이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은 무시한 거죠. 합해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목표 회수기간을 설정한다는 건 아까 목표 회계적 이익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좀 자의적이다. 주관적인 거죠. 밑에 나와 있는 건 뭐 요약을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현가해수기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가해수기간. 자, 현가해수기간법은 합해시한 가치를 고려해요. 현가라는 자체가 해수기간법. 그래서 나중에 합해시한 가치를 고려한 거와 고려하지 않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건 할인을 해야 되죠. 지금 돈 100원하고 1년 후에 100원 틀립니다. 그럼 우리가 1년 후에 100원은 할인율이 적용되겠죠.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0.9하고 0.8하고 0.7을 적용되는 걸 잘 보세요. 자, 지금 100원에다 0.9 하면 90원이 돼요. 100원이. 근데 2년은 80원이 되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율이 커진다는 겁니다. 37이 21, 우리가 210원이 되죠. 자, 그러면 기간이 더 길어지죠. 현가는. 그래서 현가해수 기간은 합해시한 가치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해수 기간이 단순보다는 더 길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박스를 보시면은 가치에 대한 가산 법칙에 대한 것은 항상 순역값밖에 없어요. 금액을 더해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해수기간법, 회계적 내부수익법은 요구수익률을 할인하지 않습니다. 수익성질과 순역간법은 요구수익률을 할인하고요. 해수기간과 회계적 이익률법은 모든 현금분을 갖고 따지는 건 아니죠. 할인현금수익 분소법인 내부수익 수익성 순역가법만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결정에 대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투자를 했을 때, 단위 투자를 봤을 때,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순역가가 0보다 크면 투자를 합니다. 그죠?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고요. 작으면 기각해요.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도 우리가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죠. 그래서 같을 때도 투자에 들어가거든요. 저랑 내기 하실래요? 그럼 내기,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얘가 요구 수익보다, 외부보다 커야 되죠. 그죠? 그래서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내기가 더 크죠. 이건 잡으셨어요. 근데 자, 순영가는 0으로 비교하고 수익성 지수는 1로 비교합니다. 자, 어떻게 오시냐면, 자, 우리가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극이 있죠. 심순애가 김준배 다이아몬드에 눈이 멀어서 도망간 다음에 공인중개사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서 순영이라고 고쳐요. 얼마나 합격하고 싶으면. 그래서 이수일과 심순영. 자, 수일이, 순영이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기대가 요거보다 커야 되죠. 요건 항상 잘 되죠. 이건 내기하실래요? 왜요는 아시겠습니다. 순역가가 0보다 커야 되고 수익성 1보다 커야 되고요. 편입비용률이 수익성 지수와 똑같은 겁니다. 투시죠.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커야지만, 은행에서 승인을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도 1보다 커야지만, 우리가 순투부죠. 순소득을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회수기간은 내가 목표했던 회수기간이 더 길고, 나는 짧아야 돼, 오히려. 근데 회계적 이익률이 틀려요. 목표이익보다 내가 더 커야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요것만 필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릴 테니까 잡으세요. 자, 시험 문제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합해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게 있고 고려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고려하는 것은 할인기법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려하지 않는 거, 자, 이건 그냥 땡땡 할게요. 그 다음에 비할인기법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어떤 게 있었어요? 할인현금수지분소법이 세 가지죠. 순영가법, 그 다음에 내부수익률법, 그 다음에 수익성지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여러분들 현가해수기간을 봤잖아요. 단순해수가 아니라 현가는 무조건 현가라는 게 생략될 수가 없습니다. 현가해수기간법이죠.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단순해수기간법은 고려하지 않아요. 단순히 생략될 수 있거든요. 해수기간법과.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우리가 수익률법에서 종합자본환원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승수법에서 총소득 승수법이 나왔습니다. 총소득 승수법. 얘는 고려하지 않죠. 그 다음에 아까 회계적 이익률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회계적 수익률법 또는 이익률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안 되는 걸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지선다는 객관식이니까 일단은 현가라는 자체는 보입니다. 그래서
현가라는 것은 보이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가 없고 내부순위법과 수익성 지수는 현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얘만 고려한다. 나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융 파트가 이제 여기가 30강이니까 금융 파트가 31강으로 가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281페이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281페이지를 제가 먼저 LTV와 DTI를 끊고 부동산 금융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죠. 쉬었다 가겠습니다.